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들어서야 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게 된 창업 준비생입니다. 나이 40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돌이켜보면 결국 남편 잘못 만난 것에 있겠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다 보니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속에 열불이 나서 이렇게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용기 내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난 인생 살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인생의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부디 욕하지 말아주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걸 먼저 얘기해보면 요즘은 커리어 우먼이니 뭐니 해서 많이들 직업을 가지고 여자도 사회활동 열심히 하는 시절이라서 여자가 일 안 하는 건 부끄럽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취집이란 말이 유행일 정도로 취직 못하면 시집가면 된다는 인식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부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딩크족이나 비혼주의처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선호한다면 저희 때는 오로지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좋은 남자 만나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고 사는 현모양처를 꿈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니까 엄마가 바쁠 때 같이 돌아다니면서 건물이나 상가 관리를 했는데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에 나중에 정 안 되면 나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저희 엄마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남의 밑에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면서 요리 배우고 꽃꽂이나 배우면서 신부 사업이나 하라고 해서 저는 그 말대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인 신부 사업에 들어갔죠. 저희 엄마 역시 옛날 분이셔서 무조건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 결혼 잘하는 게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선을 보고 다녔죠. 정말 이때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몰라요. 물론 괜찮은 남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뚝뚝하고 못생긴 남자가 태반이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고 선자리를 잡아주셨기에 잘생긴 남자는 거의 없었죠. 간혹가다 조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꼭 얼굴값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까칠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그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두 번은 만나고 싶지 않았죠. 제가 잘생긴 남자는 좋아하지만 자기 잘생긴 거 알고 건방 떠는 남자는 정말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완벽한 제 이상형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선자리를 주선해 주셔서 별 기대 없이 나갔는데 누가 봐도 잘생기고 훤칠한 남자가 저에게 막 호감 표시를 하면서 잘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소아과 의사라 직업도 좋았고 나이도 당시 저보다 5살 많은 35. 딱 결혼 정년기로 알맞은 나이라서 여러모로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모가 너무 호감형으로 잘생겨서 저 말고도 좋다는 여자가 많을 텐데 처음 본 자리에서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제가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얘기를 나누거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조금 의심스러웠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생긴 남자가 매 주말마다 연락와서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고 뭐하냐고 만나자고 연락하니까 솔직히 밀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남친이라면, 아니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여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소아과 의사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주선해준 자리다 보니 사귀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렸고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리고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딸 하나라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사이는 못 많아도 된다면서 그 사람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는데요. 문제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참나, 이 글을 쓰면서도 아직도 어이가 없네요. 게다가 부인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실장이었는데 집에서도 보고 병원에서도 보고 하니까 질렸는지 어쨌는지 총각이라고 감쪽같이 속이고 절 꼬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제가 병원에 찾아가려 할 때마다 너무 심하게 말리면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공과 사는 구분한다는 둥, 병원 직원들에게는 의사로서의 모습만 보이고 싶다는 둥, 미래의 와이프는 신비주의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는 둥, 개소리할 때부터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미리 눈치를 못 챘네요. 암튼 그래서 결국은 저보다 그 남자의 부인이 먼저 눈치를 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엄마 보는 데서 깽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간녀 취급을 하는 거 있죠. 하나의 아빠니까 멀쩡한 남의 가정 깨지 말고 조용히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소송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의사가 유부남인 거 꿈에도 몰랐고 결혼하고도 총각인 척 처녀를 꼬시려고 한 이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흥분한 그 여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다가 저희 엄마 앞에서 뺨까지 맞았어요. 저희 엄마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르고 고소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사과하고 제가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부부가 쌍으로 저한테 고소하지만은 말라고 빌더군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결혼하자면서 진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었던 그 의사놈의 시키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니. 게다가 그래놓고 지 부인이랑 같이 쌍으로 고소하지 말라고 빌고 있다니. 진짜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하나 없는 것 같았죠. 이때 이 인간들이 뭐라고 했어도 그냥 고소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네가 너무 내 이상형이라서 그랬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러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반성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고소 취하를 해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한번 고소 취하한 건 같은 문제로는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로는 저는 고소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남자랑 그 여자 쪽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겁니다. 제가 자기들 소아과 손님에게 그놈이 한 짓을 알렸다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안 알릴 수가 없는 게 그 손님이 제가 상간녀인 줄 오해하셔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면서 네가 뭔데 우리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병원 매출에 타격을 주냐면서 명백한 영업방해죄에 명예훼손죄라면서 저 몹쓸 부부가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다 끝난 얘기를 손님한테 한 이유가 대체 뭐예요? 누구 병원 망하는 걸 보려고 작정했냐고. 아니면 우리 남편한테 꼬리치려고 일부러 이런 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자꾸 진짜 상간녀가 아닌가, 사실은 우리 남편이 피해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고요. 그 여자 말도 어이가 없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제 남친 행세했던 그 파렴치한 유부남 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사실은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했어. 물론 총각인 줄 알고 좋아했겠지만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차마 모진 얘기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꼭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뭐 이딴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지가 총각인 척 저를 속인 게 제 탓도 있다면서 입을 터는데 그 입을 그냥 확 찢어버리고 싶더군요. 암튼 그것들은 그렇게 사람 뚜껑 열리게 하더니 고소 안 하는 대신에 합의금 1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인간들을 내쫓으려는데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와서 그 년놈들 얼굴에 뿌려버린 겁니다. 저런 놈들은 가만 안 둘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소리를 치고 내쫓았죠.
그 순간에는 후련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소장이 날아오더군요. 명예훼손죄와 병원 영업방해죄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 유부남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년놈들한테 돈까지 뜯겨야 할 판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 잘한다는 로펌을 수소문을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말하더군요. 이건 뭐 아무리 저쪽에서 걸고 들어도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니까요. 물론 사기죄는 이미 소장 취소를 해버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쪽에서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를 저희 쪽에서 협박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돈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꼭 그 인간들 다시 무릎 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런 못된 인간들은 법의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려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흥분한 저에게 차를 내주면서 제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화를 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굉장히 차갑고 무뚝뚝하게 보였는데 세상에 이런 따뜻한 변호사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는 저에게 말했던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은 동네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버려서 폭망했고 급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마음 같아서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응징해주고 싶었지만 더는 아예 엮이기가 싫어서 이쯤에서 그만두었는데요. 이 변호사가 바로 저희 남편이 된 남자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저에게 법률 지식이나 용어도 많이 알려주었고 많은 위로도 해주다 보니 저는 점점 이 변호사에게 호감이 생겼던 거죠. 제가 또 쇳불도 당김에 빼는 성격이라 사건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죠. 그 사람은 이제 소송도 전부 마무리되었는데 제가 회사 앞까지 또 찾아오니까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 고맙다고 제 인생의 은인이라서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원칙적으로 사건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의뢰인과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톡 부러지는 성격은 저도 잘 알죠. 그런데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이 못된 부부한테 탈탈 털려서 억울하게 개망신 당하고 온 동네에 상간녀로 낙인 찍혔을지 몰라요. 진짜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 얼마 안 되는 상담료만 드리고 이렇게 입 싹 닦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마침내 저와 사적으로 밥 한 끼를 먹게 되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크게 당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침착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마 이미 제 옷차림이나 하는 행동 보고 눈치 다 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예쁜 옷 아래 위로 색깔까지 맞춰 입고 여성스러운 향수까지 뿌리고 가서 바보 아니라면 저 여자가 날 좋아해서 나왔구나 느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남자도 알고 보니 제가 싫지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날 레스토랑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호감을 표시하고 다가가니 그 남자도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주말마다 그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치고는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늘 기분 좋은 나날이었어요. 맛집도 많이 다니고 전시회도 구경 다니면서 여느 커플처럼 보통의 예쁜 연애를 했고 의사였던 전남친한테 받은 상처를 많이 보듬어 주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귄 지 아직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없길래 확인해보니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더라고요.
지금은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생각하고 반겨주는 분위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혼전 임신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위기라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저를 다독여 주었죠. 물론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참 엄마 얼굴 보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처음에는 왜 조심하지 않았냐면서 혼내시긴 했지만 다행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아이로 인해 초구속으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은 자신의 가족 얘기나 가정사를 잘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집안 환경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놀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비해 남편의 집안은 정말 내세울 게 정말 없었거든요. 사실 직업이 변호사니까 그래도 조금은 잘 사는 집안일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야말로 포장마차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자란 한마디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로스쿨이 생기는 바람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들 하는데요. 다행히 저희 남편 세대까지는 사법고시 폐지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집안 아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변호사로 성공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하지만 나중에 남편의 집에 인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 느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지만 원래부터 부자 동네에서 자랐고 재력가 엄마 덕분에 유복하게 살아왔는데요. 처음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사고 날 뻔했거든요. 무슨 TV에서만 봤던 달동네를 눈앞에서 보니까 마음이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가는 길도 험했는데 그 집안을 들어가 보니 충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솔직히 인상이 좋진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느낌이 착한 분 같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인상도 별로고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은 낡고 후미진 빌라여서 진짜 1분 1초도 있기 싫은 곳이고 이런 집이 내 시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 결혼 다시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어렵게 살았다는 건 남편에게 미리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난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허름한 집과 무섭게 생긴 시어머니를 보니 앞길이 막막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일단 방문을 했으니까 갖고 온 선물만 건네드리고 예비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꺼름칙해 속이 안 좋다고 하고 대충 둘러대고는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로 걸어가는 길에 솔직히 그냥 이 결혼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 집이 예비 남편 집이었다고 솔직히 결혼 무르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엄마가 제 등짝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으이그,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그렇게 없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우리 집 장가 오면 더 승승장구하겠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지원해주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너한테도 고마워하겠어. 그리고 직업이 변호사잖아. 너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게다가 네가 상간녀 누명쓸 위기에서 구해준 똑똑한 사람이잖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니까 무조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야. 사람 됨됨이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한데 나는 더 바라진 않으련다. 그리고 애까지 들어선 마당에 모르긴 뭘 물리겠다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결혼하고 행여나 못 사는 시댁이라고 무시하거나 남편 속상하게 하지 말어. 돈으로 유세 떠는 거 그거 꼴배기 싫고
남자 입장에선 딴 생각 들게 만드는 거니까. 알아들어? 이렇게 저희 엄마는 솔직히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았고,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결국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신의 가난한 집을 보고도 결혼하겠다는 하는 저에게 남편은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렵게 살았던 옛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신랑 집이 원래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가세가 기울다가 어머니가 투자 실패를 하고 여기저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은 포장마차까지 하게 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가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악 물고 스스로 알바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됐는데 그간의 학비랑 생활비 그리고 중간에 어머니가 아파서 쓰게 된 병원비까지 한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돈은 어떻게든 자기 월급으로 갚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는 쿨하게 돈 5천 원을 그 자리에서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솔직히 조건으로 따지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거저거 저울에 재면서 따지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었던 거죠. 정말 남편의 됨됨이와 미래만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신 거였죠. 게다가 제가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그러셨던 거겠죠. 결혼 후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정말 친엄마처럼 돈을 대줬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남편한테 더 잘했어요. 변호사 남편이라고 최고 대우를 해준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저희 엄마를 어려워하고 깍듯이 모시던 남편은 점점 저희 엄마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특히 저희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제 육아를 도와주고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친해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친하게 구는 게 아니라 무례하게 구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는 따로 봐주는 입주 베이비시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정서상 가족들과의 교감이 중요하니까 주말에는 꼭 아빠가 돌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저는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중요한 볼일도 보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점점 자기 피곤하고 힘들다고 저희 약속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취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20년지기 친구의 환갑잔치를 당일날 취소해서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자식이 먼저라면서 사이도 자식이라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약속 취소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저희 엄마가 너무 잘해주니까 장모를 아주 우습게 취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맞는 게 장모가 오죽 만만했으면 잘 다니는 로펌을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저희 엄마에게 자기 이름으로 로펌 차려달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밑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재판을 이겨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미래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남편 나이도 아직 젊고 변호사로서의 경력, 승소 이력도 많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자기 회사 차린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재판 몇 번 이겼다고 본인이 무슨 대단한 인류 변호사인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승소가 전부 본인 능력인 것처럼 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힘도 같이 작용했던 걸로 보거든요. 회사 법률팀이 함께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기기 힘들었던 재판인데도 남편은 이 회사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잘나서 재판 이긴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로펌 사정을 잘 모르는 저도 남편이 겁먹던 게 느껴질 정도니 저는 남편의 퇴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 로펌을 차리겠다는 뜻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에게
저를 호강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딸을 금수저로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미리 로펌 차려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로펌 차려줄 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동산이나 상가로 재산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러니 남편이 엄마에게 그 상가와 건물 몇 개를 정리해서 자기 로펌 차릴 비용을 대달라고 뻔뻔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사위의 부탁이라면 어지간한 건 실은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다 들어주었지만 이것만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지금 로펌을 차리는 건 무리야. 자네 나이 아직 젊고 자식도 아직 어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로펌에서 더 경력도 쌓고 인맥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을 다 건너뛰고 무턱대고 자기에서 차리겠다고 나갔다가 망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장모님, 저도 이렇게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고 장모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싫었어요. 근데 요새 회사 사정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의 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웬만한 재판들 다 미뤄져가지고 큰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 같은 변호사한테 말도 안 되는 사건 따까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대우받고 더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아내한테 넘기실 상가랑 건물 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 로펌 차린다고 우겼는데요. 저희 엄마는 정말 다행히 이번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결국은 남편 로펌 차리는 일은 없던 일이 됐는데요. 이 일로 남편이 빈정상한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랑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래도 별 신경 안 썼어요. 저러다 말겠거니 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회사 변호사들과 함께 해외 선물에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저희 남편은 대출을 받았던 거죠. 저는 선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잘못 손대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거라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대출받은 돈 2억을 전부 다 날렸던 겁니다. 그리고 못 갚아서 신용불량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서 로펌을 차리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희 엄마 돈을 받아서 그걸로 몰래 빚을 끄려고 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평소에 종종 남편 직장 동료 변호사와 동반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알게 된 변호사 와이프분께서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제 발등을 제가 찍고 싶었어요. 내가 결혼을 지지리도 잘못했구나. 딱 감이 왔던 거죠. 당연히 이 사실을 엄마에게도 모두 알려주었죠. 늘 사이 바라기셨던 엄마도 이번엔 엄청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 남편 빚을 갚아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빚을 2억이나 졌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떤 장모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번만큼은 돈 못 대주겠다고 했고 저도 솔직히 정이 떨어지고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편 혼자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의논하고 투자한 거 아니니까 책임도 혼자서 져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 다 갚고 해결할 때까지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그 인간 진짜로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에 남편 회사 동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로펌 잘리고 고시원에서 못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고시원이요? 저희 남편이요? 저는 놀라서 그 길로 달려갔는데 진짜 서울에 월 50만원 하는 고시원에 그 인간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한 얼굴로 만사 다 싫다는 표정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 꼴이라서 누가 저 사람을 변호사라 생각하겠나 싶더라고요. 암튼 남편은 저를 보더니 놀라면서
자기 로펌 잘렸다고, 로펌 퇴직금도 날렸다고, 저랑 저희 엄마 볼낯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꼴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런 한심하고 찌질한 인간이랑 결혼한 내 스스로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희 엄마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 인간이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했겠죠. 뭐라고 했는지 저희 엄마는 그 사람한테 명품 양복까지 사입혀서 들어왔더군요. 제가 그 인간 내쫓으라고 하자 저를 막 혼내기까지 하면서요. 너 남자 기죽이는 거 아니라고 했지? 들어보니까 너 호강시켜주고 나 효도시켜주려고 큰돈 벌려다가 그렇게 됐대. 물론 의논도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어떻게 고시원에 놔두겠냐. 나는 내 사위 그런 곳에 못 둔다. 암튼 다시 들어왔으니 자네도 이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취직할 로펌 알아봐. 그리고 돈 벌면 돼. 경력 쌓고 수입료 높이면 차근차근 빚 갚을 수 있어. 자네 능력 있지 않나? 갚으려면 금방이야. 따뜻한 엄마의 말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남편이 빚을 갚는 건 정말 금방이었습니다. 정말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복권 1등에 당첨된 거죠. 그리고 당첨된 복권 금액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저랑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아들같이 품어줘서 감사했다고, 그래서 꼭 보답해드리고 싶다면서 저희 엄마 손에 10,000원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제 눈을 의심했네요. 당신 이거 뭐야? 10,000원? 우리 엄마한테 지금 꼴랑 10,000원 준 거야? 10억 넘는 당첨금을 가지고서 꼴랑 10,000원을 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은 무슨. 고마워서 보답하려는 건데. 당신이 나 가족 취급 안 하고 고시원으로 쫓아냈을 때 그래도 장모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거 고마워서 주는 돈이야. 장모님이 고시원에서 개고생하고 온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가 취직해서 네가 벌어 갚으라고.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로또를 긁었죠. 당첨만 되라. 제발 당첨만 되라. 당첨되면 무조건 빚 갚고 이 집구석 뜰 거니까 제발 좀 당첨만 되라. 근데 진짜로 당첨이 됐네요.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나 봐요. 저는 이제 이 집구석 뜹니다. 사이가 아들 같다고 말하면서 로펌도 안 내주는 이런 가식적인 집구석. 아, 그리고 당신 돈 있으면서도 돈으로 갑질하고 남편을 사지로 내몬 거, 그것도 이혼 사유 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소송하려다가 좋은 일 생겼으니까 참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 양육권은 내가 포기할게. 잘난 당신이 잘 키워. 양육권 때문에 당신하고 싸우다가 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자, 여기 이혼서류 가져왔으니까 도장 찍어. 나 변호사니까 괜히 이혼을 안 하겠다 어쩐다 버텨서 소송하지 말고 그냥 찍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난한 집안 사람이라도 남편을 구박하지 않고 잘 감싸주고, 저희 엄마도 결혼하면서 남편 빚도 다 갚아주고 예물이며 뭐며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 거의 공짜로 장가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친 게 얼마 전 고시원에 있었다가 저희 엄마가 집으로 데려온 거. 그날 엄마가 남편을 깨끗이 씻기고 맛있는 고기 사 먹이고 명품 양복까지 사입해서 집으로 데려온 거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자기 로펌 안 차려주고 다른 로펌 취직하라고 한 말이 열받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남편은 지가 잘못한 거 반성은 안 하고 아직도 저희 엄마가 건물 팔아서 자기 로펌 안 차려준 걸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소리소리를 질러댔는데 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뜻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리 와봐. 이혼도 시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마지막으로 당부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
엄마의 그 말에 남편은 엄마에게로 갔는데요. 엄마가 돈 10,000원을 돌려주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 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너 가지고 내 복권은 이리 내놔. 까먹은 모양인데 그거 내 돈으로 산 내 복권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잠깐 미쳐서 그런 거라고, 맨날 저희 집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게 조금 화가 나서 자기도 큰소리 한번 쳐보고 싶었다고. 한순간에 이벤트로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복권은 누구 돈으로 샀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는데, 이 복권은 남편이 긁었어도 엄마 돈으로 산 복권이어서 소유권이 저희 엄마한테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인 남편은 누구보다 그런 사실을 잘 알아서 그 한마디에 사색이 돼서 엄마한테 무릎 꿇은 거겠죠. 남편은 저에게 설마 내가 복권 한 장 됐다고 너랑 우리 딸을 버리기야 하겠느냐면서 뒤늦은 변명을 해대는데, 제가 바보인가요? 그 말을 믿게. 끝까지 찌질하게 나오는 그 인간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시원하게 건네주고 당장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집,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거든요. 남편은 그 후 저랑 저희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그 검은 속내를 다 알았기에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다 보니 혹시나 이혼 소송에서 제가 불리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다니던 로펌 변호사분들이 제 사정을 듣고는 많이 도와주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로펌에서 근무할 때까진 피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는 아니지만 거의 공짜격으로 남편을 발가벗기는데 도움을 받았죠. 이래서 사람은 제 짓고는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느꼈죠. 한 푼도 없이 공짜로 저랑 결혼하고 또 저희 엄마가 남편의 빚까지 갚아준 게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재산 분할 없이 속전속결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복권 당첨금으로 창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창업하기 힘드니까 코로나 물러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기니까 저랑 엄마랑 저희 딸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암튼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크게 깨달은 건, 변호사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가난한 집안 남자라고 해서 다 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권 당첨되자마자 지한테 그렇게 잘해준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랍시고 10,000원 준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휴, 저 때문에 그런 일 당한 저희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지 아니면 팔자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남친도 그렇고 변호사 남편도 그렇고 만나는 남자마다 모조리 제 인생을 힘들게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의 남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크게 남자에게 되어보니 이제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기 싫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엄한 남자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실 거라면 현명한 남자와 오래오래 사귀고 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3개월 만에 애 생겨서 결혼하면 마음고생, 돈고생만 엄청나게 하다가 이렇게 안 좋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